네, 겨울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는 드론용 적외선 카메라 이해라는 이해이며, 이제 드론 적외선 카메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드론과 드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전 비교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 대상을 저는 이제 앞으로 2학년으로 올라갈 현재 1학년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었고,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있지 않고 이제 본가에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줌처럼 이제 특정 시간에 모여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학년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사전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해서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드론용 적외선 카메라 2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개발하는 대표 기업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건물을 출입을 할 때, 아니면 공공장소 기차역이나 공항과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거의 대부분 구비를 해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제품들의 대부분이 플리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제가 이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플리어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에서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 제품이 거의 대부분 그런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 이제 사람들 체온을 점검을 할 때, 체크를 할 때 플리어 시스템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플리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사는 미국 오리건 윌슨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인 거고, 창립이 이제 1978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직원 수는 현재 2,800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어에서 주요한 개발자로 있었던 사람이 새로 이제 플리어라는 회사를 나와서 새로 만든 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식썸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어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플리어 출신들 엔지니어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또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면서 관련 분야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식썸머가 있습니다. 식썸머 또한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고 창립은 2012년도로 비교적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100명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는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 정도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리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식썸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제가 이제 두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본 결과 거의 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센서 성능이나 이런 여러 면들이 매우 유사한 것처럼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플리어나 식썸머 둘 다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가 예전에는 매우 이제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랬는데 두 회사가 드론용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소형화된 그런 적외선 카메라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사이즈와 같은 단말기에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이식을 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그 시설물 점검이나 아니면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건설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단열재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내장재가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물이 새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또 응용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게끔 또 개발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표 기업을 이제 조금은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의 일반적인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먼저 이제 열화상 카메라의 정의를 보면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이를 실화상으로 변환해주는 비접촉식 측정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적외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체온과 같이 이제 열을 내는 물질들,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그런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데 그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 형태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를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에 들어있는 적외선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 센서에 측정되는 온도를 가지고 그 온도 정보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정보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미지화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런 열을 발산을 하는 물체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열화상 카메라고, 이거는 비접촉식 측정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을 할 때 온도계를 직접 이제 몸에 접촉을 시켜서 체온을 측정하는 장치도 있고, 이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이 발산하는 그런 열 에너지를 원거리에서도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늑대 이미지 같은데, 이렇게 이제 주변은 이제 온도가 낮아서 어둡고 온도가 높은 눈 주변이나 입 주변, 코 주변 이런 동물에서 체온이 많이 발산되는 영역을 이런 흰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붉은색 계통으로 보여주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이제 푸른색 계열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온도가 높고 지금 보고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와 실화상 카메라를 이제 비교를 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실화상 카메라, 그 실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을 받아서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그런 이미지들을 촬영하는 기계가 실화상 카메라인데, 실화상 카메라는 이제 사람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을 이제 센서로 수신하고 이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장치가 실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메라는 실화상 카메라가 되겠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실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실화상 카메라와는 다르게 가시광선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게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적외선 혹은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열 신호와 그리고 가시광선 이런 것들 모두 다 전자기 스펙트럼 범주에 속하는 에너지 형태로서 결국에는 파장과 주파수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 안에 있는 전자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자기 신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마다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장대를 센서가 감지하고, 열화상 카메라는 가시광선의 붉은색 파장 밖에 있는 적외선이라는 거는 이제 붉은색 밖에 있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시광선 범위 밖에 있는 적외선을 감지를 하는 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반대로 가시광선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적외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적외선 에너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영상 출력 기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거는 사자들인 것 같고, 오른쪽에는 박쥐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런 동물들을 관측을 할 때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 내부, 어떻게 보면 열화상 카메라든지 실화상 카메라든지 카메라의 내부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렌즈를 어떤 물질의 렌즈를 쓰는지, 센서는 어떤 센서, 어떤 그 전자기 스펙트럼 범위에 있는 신호를 받을 건지에 따라서 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부 구조는 이제 렌즈, 열 센서, 전자 처리 장치, 기계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열 센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열 센서가 되겠고, 실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 파장을 인식을 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징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은 이제 렌즈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 카메라 렌즈는 유리 렌즈를 쓰는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유리 렌즈가 아니라 게르마늄과 같은 조금은 다른 물질의 렌즈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렌즈는 적외선 에너지를 센서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렌즈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센서의 경우에 이제 그냥 낮은 픽셀부터 높은 픽셀까지 다양한 픽셀 구성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는 실화상 카메라의 해상도보다 해상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그런 센서 사이즈에서 그
센서의 그런 어레이, 그러니까 센서, 이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세한 작은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센서를 구성을 하는데, 그 동일한 센서 전체 크기의 그런 요소, 그런 그 디텍터들의 크기가 열화상 카메라가 실화상 카메라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실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의 이 초록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센서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센서 사이즈 안에 픽셀 수를 예를 들어서 48개의 픽셀을 넣는다 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실화상보다는 그 요소 센서 그런 디텍터의 크기가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동일한 센서 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픽셀 수가 실화상보다 열화상의 픽셀 수가 이제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화상 픽셀 4개 픽셀 크기와 열화상의 1개 픽셀의 크기가 같다라는 예시인데, 대략 뭐 이 정도 비율로 이제 차이가 있고, 같은 센서 크기에서 그런 해상도는 실화상보다 열화상 해상도가 낮다. 그 이유는 열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광보다 파장이 훨씬 큰 에너지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센서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실화상보다 열화상이 동일한 센서 사이즈에서 담을 수 있는 픽셀 수는 적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를 이제 비교를 하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제 드론용 카메라를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드론용 카메라 사이즈는 대략 여기가 10mm by 10mm이기 때문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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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로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가 이제 드론용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대략 5mm by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의 반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용 온보드 카메라에 탑재되는 그런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센서 사이즈의 화질이 예를 들어서 100 by 100이라고 하면은 열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뭐 50%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요소 센서 모듈의 크기가 실화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사양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준, 어떤 스펙들을 보고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스펙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이제 실화상 카메라와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해상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그리고 범위, 시야, 초점, 열 감도, 스펙트럼 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범위,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 범위가 되겠습니다. 측정 가능 범위는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화상은 매우 뜨거운 물체를 볼 수 있는 열화상이 있고, 어떤 열화상 카메라는 차가운 물체들을 정밀하게 보는 용도로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마다 이제 상온에서 쓸지 아니면
용광로와 같이 매우 높은 온도 설비 시설을 관측을 할 때 써야 되는 용도인지에 따라서 그런 측정 가능 범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런 고온의 영역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쓰게 되면 사람의 체온을 측정할 때 오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측정 가능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야각,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화면에 담기는 그런 풍경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오브 뷰가 크면 광각 렌즈를 쓰는 경우에 필드 오브 뷰가 큰데 이럴 경우에 그 주어진 화면상에 담기는 풍경의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이제 넓은 영역을 그 이미지에 담을 수 있는 렌즈를 쓰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좁은 영역을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망원 렌즈를 쓰고 필드 오브 뷰는 작은 각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화상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 실화상 카메라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 카메라 화면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각이 이제 필드 오브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오브 뷰가 크면 클수록 이런 당겨지는 풍경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필드 오브 뷰가 작으면 이제 이 화면상에 담기는 영역이 이제 매우 좁은 영역이 담기는데, 그 대신 이 좁은 영역이 확대돼서 당기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를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오브 뷰가 작으면 망원 렌즈고 필드 오브 뷰가 크면 광각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광각 렌즈일까 망원 렌즈일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체라고 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있는데, 이 수정체는 이제 수정체의 이런 굵기를 이제 사람의 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물체와의 거리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광각 렌즈 형태로 수정체가 변화가 되고,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는 최대한 망원 렌즈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외선 해상도, 적외선 해상도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센서가 담고 있는 픽셀 수를 말합니다.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고 더 정밀하게 물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감도, 열 민감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NET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민감도 또는 잡음 등과 온도차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온도차의 최소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를 봤을 때 1cm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mm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길이를 측정을 했을 때 1cm 자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대략 1cm보다 크다, 뭐 1cm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반면에 1mm까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로 측정을 하면 이거는 뭐 10,
2mm다. 그래서 1.2cm다.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민감도 또한 이거는 온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그런 팩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을 할 때 5도 단위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5도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고 1도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고 0.1도, 0.01도 단위, 이렇게 이제 민감도가 센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측정 단위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이 물체를 조금 더 잘 이미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이 A라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20도씨고 B라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15도씨다, 아니면 19도, 1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5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 물체와 B 물체가 거의 유사하게 보여서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1도나 0.1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 A와 B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도 차이가 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의 온도를 이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서 유사한 온도를 가지는 물체들을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초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도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 카메라는 고정식 초점을 갖춘 제품과 수동식 초점을 갖춘 제품, 그리고 자동식 초점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이 항상 같은 초점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경을 벗었을 때 세상이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면 센서가 있고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에 맺히게 되는데, 이런 빛이 센서에 그 렌즈를 통해서 맺힐 때 이 여러 개의 이런 빛의 가닥들이 한 점에 잘 모여야 이거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초점이 맞지 않다라는 거는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너무 가까울 때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초점이 이렇게 맺히는 부분이 센서의 앞부분에 맺히게 되고, 그래서 정작 센서에 맺히는 이 빛의 가닥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와 이런 렌즈 사이에 거리를 조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고정식 초점은 이 초점이 항상 맞추어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고, 수동식은 이 거리를 사람이 손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수동식, 자동식은 카메라가 알아서 이 맺히는 이 이미지의 그런 선명도에 맞춰서 이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 자동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저렴할수록 이제 고정식 초점을 쓰고 비쌀 경우에는 자동식 초점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첫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스펙트럼의 범위부터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